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수업은 고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학습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공부해야 할 좀 지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은 이 시기에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염두하면서 들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 고려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관계에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고려는 어떠한 득과 실을 얻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교 관계,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고려 초기에 대외 관계와 어떤 국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워서 초기부터 북진 정책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친선 관계를 맺지 않고 배척하는 외교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건국을 했을 때 중국은 5대 10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송이, 이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면서 고려는 송과 친선 관계를 맺고 문물을 수용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고려의 친송 정책과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거란이 우리나라를 침입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국경을 조금 더 이렇게 이어서 그리자면 이쪽에 이제 송나라가 있는데요. 거란 같은 경우는 이 송과 라이벌 관계야, 그쵸? 그래서 송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 송을 공격하자니 배후에 있는 거란과 적대적이면서 송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러니까 고려가 상당히 거슬린 거죠. 그래서 이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송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침략이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그래서 총 3차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란이 먼저 첫 번째 소송령이라고 하는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는데요. 이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직접 벌여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송과 관계를 끊을 테니 대가로 강동육주를 달라라고 해서 이 강동육주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강동육주의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고, 그리고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여기가 압록강 유역이죠. 그래서 이때 압록강까지 국경선이 확대가 됩니다. 이 강동 육주가 산간 지역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좀 험한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북방민족의 침입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기도 함과 동시에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리적인 길목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지리적인 길목이기도 해서 이곳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서희가 소손령과 외교 담판을 통해서 얻어온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개척을 해서 우리 영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거란이 동의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송과 관계를 끊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다시 우리가 또 송과 교류를 하면서 거란과 적극적인 친선 관계에 나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또다시 대규모로 침략을 하고요. 이때는 개경도 함락이 됐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다시 이 침입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파를 해서 다시 거란이 물러가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3차 침입이에요. 이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가 어디죠? 여기죠. 강동 육주 중에 하나죠. 여기서 거란군을 크게 격파를 해서 또다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거란이 이제 더 이상 침입해 오지 않고요.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이러한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국경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어떤 침입을 이렇게 막아내면서 좀 대외적으로 안정이 찾아오니까 좀 사회가 문벌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밑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읽기 자료 보이시죠? 이 읽기 자료가 1차 거란 침입 때 서희가 했던 외교 담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손영이 고구려는 우리 땅인데 왜 이렇게 쳐들어왔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사실상 고구려 땅이 다 우리나라 땅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고 또 거란이 너 왜 우리랑 가까이 있는데 왜 우리의 적국인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진족 때문에 너희와 이어지는 길목에 여진족이 있어서 우리가 너네랑 교류를 못하는 거지. 그것은 너의 오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여진족을 내쫓고 우리가 이 지역을 관할한다면 거란과 교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압록강 부근의 땅, 이게 바로 강동 육주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입도 막아냄과 동시에 영토까지 얻어내는 이런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벌 사회가 성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벌은 여러 대에 걸치면서 다수의 고위 관리를 배출한 그러한 가문을 뭐라고 부르냐?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과거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고위관직이 많이 배출이 된 그런 가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이후에 이제 고려가 들어서면서 육두 분계통이나 이제 지방의 호족들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하면서 이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중앙에서 고위관직을 배출하는 이러한 가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들이 이제 문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들은 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권이 음서. 그래서 과거 없이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통치체제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과거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음서제도, 그리고 5품 이상의 고위관료들에게 지급한 세습 가능한 토지인 공음전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벌 귀족들은요, 자기네들 안에서 되게 폐쇄적으로 혼인을 하면서 왕실과 결혼을 하거나 귀족들끼리 결혼을 하는 등으로 하면서 이 자기들만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경원희 씨, 파평윤 씨, 경주김 씨, 해주 최 씨 등과 같은 이제 이런 문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품제에 비해서는 조금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사실상 엄청 능력 중심의 사회라기보다는 이들의 특권을 세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법적으로 장치가 있었다. 그래서 좀 귀족적인 모습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국제 질서가 한 번 더 변해요. 그래서 거란과 송과 고려가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었던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천리장성 부근에 그러니까 두만강 유역 이쪽에 원래 여진족이 있었는데요. 이 여진족이 세력이 성장을 하면서 천리장성 부근까지 남아있어 고려랑 충돌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고려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관이 이제 건의를 해요. 어떻게 건의를 하냐? 여진은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인데 우리가 그곳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병 중심의 특수군을 만들어서 여진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별무반을 편성을 하고요. 이 별무반을 직접 윤관이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구성을 개척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결국은 여진에게 반환을 해줘요. 근데 이 여진이 나중에 더 세력이 강해져서요, 금을 건국을 하고 거란을 멸망을 시킨 다음에 우리한테 사대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대 관계를 요구를 하는 이러한 여진의 요구에 이제 고려 내부에서도 막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했는데 당시 집권자였던 문벌귀족 세력인 이자겸 세력이 이 요구를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벌귀족 이 세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어떻게 보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피하는 이러한 대안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과의 무력 충돌은 결국은 피했습니다. 피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이 기치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고려 사회에서도 반대하는, 그러니까 금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약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문벌 귀족으로 대표되는 중앙 귀족과 지방 귀족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과의 사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문벌 귀족 내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이자겸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 문벌귀족, 이 중앙이라고 하면 이 개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개경의 문벌귀족과 지방 출신의, 그러니까 문벌이 딱 잡고 있는 그 틈 안에서 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신진 관리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자겸의 난의 원인은 문벌귀족 사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혼인을 하는데, 특히 가장 귀한 가문인 이 왕실과의 혼인을 상당히 원했고, 이 이자겸은 이 왕실과 계속해서 혼인을 함으로써 권력을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고요. 결국은 이자겸이 측근이었던 척준경에게 제거를 당하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은 이제 끝이 나는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자겸이 심지어 인종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엄마의 동생들이랑 결혼을 한 거죠. 이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권력에 눈이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문벌 귀족에서 이렇게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왕실의 권위도 하락하고 사회도 동요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권위 하락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인종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한 이후에 서경 세력, 개경 세력은 너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서경 세력, 신진 세력을 이용해서 개혁도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문벌 귀족을 조금 억제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개경 세력과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개경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 우리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이고요. 서경파는 묘청과 정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묘청은 또 승려예요. 지금 둘의 차이를 보시면, 개경은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서경파는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서경이 길지다라는 논리를 세웠고요. 개경파는 신라계승 의식이었다면 서경파는 고구려, 그래서 서경파는 더 북진이나 금에 대한 정벌을 주장했겠죠. 그리고 개경파는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했으나 서경파는 정벌을 할 것을 주장을 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망라했을 때 개경파는 보수적이고 사대적이나 서경파는 좀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며 또 동시에 금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 독자적인 천하관에 조금 더 근접하다. 그러니까 개경파처럼 어떤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만의 자주적인 황제, 연호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개경 세력이 너무 반대를 해서요, 서경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자 묘청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결국은 김부식이 이끈 관군에 진압이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또다시 왕권의 권위가 실추가 돼요. 왜냐면 인종이 이 세력들을 이용해서 왕권을 사실 강화시키려고 한 건데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잖아. 그쵸? 그래서 문벌 사회의 모순이 점점점 심해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또 사회가 변화하였는지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